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한 템포 늦어요. 우리 항상. 진짜 이번에는 한 명만 했어요. 나 시작한 줄 몰랐어. 누구 한 명이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죄송해요. 네. 도경 선생님 비난하지 마세요. 왜죠? 이해해야죠 우리가. 뭐요? 주의 집중력 부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죠. 이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수시로 또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켜 줘야지 네네.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도 시작하기 앞서서 네. 식상하지만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겠죠? 네,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도 방송이 업로드 되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새로 그러니까요. 고침을 막 누르다가 네. 드디어 이러고 그러니까요. 들어오신 분들이 네, 한 분은 계시겠죠? 계실 거예요. 네. 저희를 좀 더 크게 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오늘 방송은 이제 언택트 시간인데요. 네. 언택트는 말 그대로 비대면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고 저희 나름의 조언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이쯤에서 이제 광고 한번 하자면은 저희 사연들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주소 한번 말씀드릴게요. BRAINRICH 숫자 6 gmail.com입니다. 네, brainrich6 gmail.com 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에 일일이 답장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정보를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에게 도움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늘 그랬듯이 저희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댓글들이 좀 달렸어요. 이제 지난번 언택트 9번째 케이스에도 달렸고 이제 뒤늦게 들으시면서 달아주신 댓글도 있습니다. 언택트 저희 케이스 넘버 6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 없는 가족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거 진짜 난감한 상황이었죠. 네, 조카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한 분께서 댓글을 길게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건 사연자분께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가족 분리가 최우선이고 시누이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기초수급 및 한부모 보호가정 신청하시면은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지원을 받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무료 서비스가 있고 조카는 초등학생이니 학교 위클래스를 통해 종합심리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결과지를 토대로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따님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을 거니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연자분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갇혀서 이렇게 자신의 가족보다 더 많은 걸 지키려다 현재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참지 않는다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본인과 따님의 안정을 당당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라고 제가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따뜻한 조언과 현실적인 도움되는 이야기를 다 섞어서 길게 적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정신건강 쪽 전문가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굉장히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어떤 이런 결을 봤을 때 참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도 하나 소개드릴까요? 네, 저도 예전에 언택트에 달린 댓글인데요. 그때 악플의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우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정말로 현명한 이야기였어요. 라면서 지용이 형이 그때 해줬던 얘기 같은데 몰라요. 동훈이가 있었는지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쓰는 에너지보다 지우는 게 훨씬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클릭만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좀 잘 와닿았던 말 잘
와 닿으셨나 봅니다. 네.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디오 클립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잘 때도 듣고 일할 때도 듣고 유용한 채널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때도 듣고 이럴 때도 듣고 하시다 보니까 네. 저희의 순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제일 최근 케이스였죠.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사연자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케이스에 이제 익명으로 달린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 제목 보자마자 내 인생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짤이 바로 생각나네요. 간혹 가다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업에 대한 애증과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든 직장생활 다들 파이팅! 금요일에 업로드된 거 일요일 밤에 청취 중인데 서럽네요. 라고 이모티콘까지 네. 같이 달아주셨어요. 네. 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진료가 없을 때 잠깐 NBA를 틀어서 보는데 그 NBA에 드래프트된 이제 보스턴에 있는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죠. 호경 선생님 알 텐데 네. 그 브라운이라는 선수의 짧은 인터뷰가 나오는데 NBA 데뷔하기 전에 인터뷰인데 마치 농구가 자신을 선택한 것 같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찐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또 유명한 그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던 게 있는데 연세대 농구부 선수들이 호경 선생님 그 짤 혹시 알까요? 연세대 농구부 선수들이 체육관 앞에 벤치에 앉아서 이제 그냥 학교 농구 코트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노는 그 일반 대학생들을 보면서 쟤네는 농구가 재밌을까? 우리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겠지? 라면서 하는 딱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게 저도 박경상 선수랑 그 우레탄 코트에서 같이 농구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랬었어요. 네, 위에서는 네, 되게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박경상 선수가 키가 되게 작은데 그 우레탄 코트에서는 계속 그 센터 키 큰 사람이 하는 플레이를 계속 하면서 이거 너무 좋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네, 아마 같은 농구를 하더라도 이제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환경, 자율성의 차이가 그런 다른 감각들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참 들으시는 분들 다들 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겹치시는 생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겹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우리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 네,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채널에 달린 댓글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허경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시작 때부터 내부자들을 즐겨 듣던 사람입니다. 제가 메일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 때문이에요. 남자친구가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면 벽에 머리를 박거나 머리를 쥐어뜯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상하게 씩씩거리길래 봤더니 손이 오그라들어 있더라고요. 손을 만져보니 엄청 차갑고요. 남자친구는 항상 누군가와 싸울 때 흥분하면 그런 식으로 신체적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저랑 싸울 때는 벽에 머리를 박아서 벽이 부서지는 일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저는 굉장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너무 무서워요. 남자친구는 저를 해칠 일은 없으니 걱정 말라 하지만 그냥 그런 행동 자체가 저에게는 폭력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런 공포 외에도 저는 남자친구가 무척 걱정됩니다. 얼마 전에는 차에서 싸우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다가 운전석에 머리를 박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 이거 폭력이야 라고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그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견디기 힘들어서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남자친구와 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저랑 싸우든 부모님이랑 싸우든 자기가 다 잘못한 것 같고 폭격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대요. 그래서 한 번은 부모님과 싸우다가 몸이 너무 움츠러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말과 고개 숙이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저랑 싸울 때도 제가 하는 말이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느껴져 몸이 움츠러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요. 저는 싸울 때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크고 작은 갈등은 살면서 피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쌓여서 남자친구가 좋지 않은 행동이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까봐 아니면 혈압이 너무 올라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별별 걱정이 다 듭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2, 3년 전에 가보았지만 약이 맞지 않아 고생했다고 병원에 가는 걸 꺼립니다. 어차피 가도 약이 맞지 않을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한테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건지 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을 받고 자라서 책임감이 큰 편이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저랑 연애를 할 때에도 저의 문제까지 모두 자기가 안고 해결하려는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자,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두 분은? 두 사람 다 공감이 가는 게 왜냐하면 각각의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예, 물론 이제 여성분으로부터 혹은 뭐 여성이 아니라 꼭 한쪽으로부터 이렇게 상대방이 너무 위협처럼 느껴지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분도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이러기 싫은데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괴롭고 자책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쪽 다 어떤 마음일지 좀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약간은 떠오르고 공감 가고 저는 좀 그랬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한 분이 한 분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만나는 분과 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네,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막상 그 사람한테 표현은 하지 못하고 차만 타면 되게 분노하게 되는 네, 그런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좀 오버랩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분도 힘드시겠지만 남자친구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폭력 같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대목이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또 남자친구의 이야기 중에서는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느껴진다. 맞아요. 네, 뭔가 싸울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 폭격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이 남자친구가 정말 힘든 감정을 느끼겠구나라는 걸 굉장히 잘 표현한 네. 단어 같아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되게 민감한 거죠. 그냥 송곳처럼 꽂힌다가 아니에요. 폭격처럼 쏟아진다.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참 궁금하네요. 왜 이럴지. 그렇죠. 이 사연자분께서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초창기부터 들어주신 분이라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저희가 네. 실망시키지 않는 퀄리티의 갑자기 너무 답을 드려야 부담스러워. 될 것 같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뭐 저희에게는 오 박사님이 있으니까 역시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고 했죠. 저뿐만 아니라 듣는 분들도 싫어하세요. 누가 싫대요? 그거 언제 한번 댓글 중에 있었어요. 그래? 네. 기억나? 기억 안 나요? 저도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뭔가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 같아서 듣기 불편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달았어요. 말하고 나서 보니까 꿈에서 봤어요? 아닌데 봤는데. 네. 다시 한번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어쨌든 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죠. 네. 먼저 이런 반응은 왜 생기는 걸까부터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일단은 특징적인 거 하나, 특징적인 게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크게 특징적인 거 하나를 꼽자면 신체 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보이는 몇몇 사인이 있어요. 그렇죠, 박사님? 그쵸.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이제 항진 때에는 뭐 일단 대표적으로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호흡도 좀 가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이제 경직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제 혈관은 반대로 좀 수축을 하게 되고요. 일련의 반응들이 생깁니다. 네, 대근육으로만 이제 힘써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해서 몸이 대근육으로만 피가 몰리니까 말초 쪽으로는 피가 잘 안 가죠. 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꼭 필요한 부분에만 혈액을 이제 집중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고 차가워지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이걸 보면은 이런 게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엄청 큰 대형견이 나한테 달려든다. 혹은 갑자기 누가 칼을 들고 나한테 쫓아온다. 이러면 우리 몸에 나타날 반응들인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비난받았다라고 느끼는 상황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진짜로 이게 작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뇌에 엄청 큰 스트레스로 가해지는 거거든요. 뇌에 확 영향이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이런 말에 이 정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툼, 마찰 이런 거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았어요. 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뭔가 이 비난에 민감한 걸 넘어서 어떤 형태의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좀 어린 시절에 이런 관련된 경험들이 한 번이 아니겠죠. 아마 여러 차례 좀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시절에 유년기에 이렇게 좀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뇌 중에서도 이제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이 편도체가 굉장히 좀 쉽게 과활성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소한 자극에도 이제 공포에 이어서 연쇄적으로 신체적인 반응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남자친구의 반응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분 중에 이런 얼리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거 많이 목격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다른 것 때문에 신경과에서 MRI를 찍었는데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그래도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들고 오셨는데 제가 MRI를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내가 보던 거랑 다른데? 이러고 밑에 판독을 봤더니 역시나 거기도 판독에도 적혀있긴 적혀있더라고요. 편도가 진짜로 커져 있어요. 그래서 편도 우리 보면은 보통 조금 뭐 있는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당황했었고, 아, 이게 정말 트라우마의 반응이신 것 같다라고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진짜로 뇌에, 왜냐면 어릴 때 뇌는 조그맣고 자라나게 되는데, 이렇게 자라날 때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이 편도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어떤 게 있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또 허규영 선생님이 이 분야에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논문도 발표하셨죠? 그렇죠.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직도 나와요. 네. 대한신경정신과학회에서 발표하셨나요? 네. 왜 고개를 돌리시죠? 네. 뭔가 좀 박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부끄러워서. 소개해 주세요. 네, 생애 초기 트라우마, 스트레스하고 이제 커서의 어떤 우울증, 어떤 뭐 자살 사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런 거 같이 연구한 그때 논문이었는데 생애 초기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특히 뭐 이제 2살, 3살 막 이때 아니면은 학령 전기에 받는 트라우마들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신체적인 학대, 실제로 맞는 거 있을 수 있겠고요. 정서적인 학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되게 실제로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무관심이에요. 무시하는 거, 방임하는 거, 무시나 방임이 거의 그런 정서적인, 신체적인 언어 학대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학대, 그런, 당연하겠죠. 여러 가지 그런 학대들, 그렇죠. 폭력의 경험들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 쌤이 전에 말할 때 하나 덧붙였던 거, 그리고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게 본인에게 직접적인 게 없었어도
부모님 사이에 네, 폭력, 맞아요. 분쟁을 많이 보고 자란 폭력을 분들도 경험한 경우, 간접 네. 경험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어. 굉장히 민감한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그렇게 5가지 변인으로 해서 네, 음. 그때는 연구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흔히들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건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뭐 성인으로 따지자면은 뭐 강도를 당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정말 뭐 묻지마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사실은 그런 빅 트라우마들보다도 이제 스몰 트라우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큰 틀에서 분류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사건들이 반복된 경우에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것 이상으로 네, 어떤 데미지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이론이 크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진료했던 분도 현주 사이에 많이 안 좋아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분이 한 주 사이에 부모님 사이의 다툼과 이제 다른 형제 자매분의 다툼을 목격을 했는데 그게 그냥 이분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자기가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목격을 했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냐 파고들면 결국 그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지점이거든요. 자기는 되게 어린데 힘이 없는데 부모님끼리 싸우는 거를 계속 보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그냥 지금 건드려지면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전전두엽은 아는데 이 변형계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진짜 그 무력하고 어렸던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번 재경험하고. 공포 반응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전전두엽으로 연결되는 그 회로는 차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해도 이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감정 속으로요. 네네. 네. 이제 저희가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은 남자친구가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책임감이 큰 편이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 아이에게 도움이 되라고 한 이야기들이었겠지만 아무래도 좀 상처를 받는 경험들이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대가 크다는 거는 네. 실망도 자주 하셨을 거고 네, 그럴 때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마 기질적으로도 부모님의 그런 뭐 표정이나 말 이런 거를 되게 잘 캐치하시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질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거나 혹은 실망하시거나 하는 것도 더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딱 만났으니까 이분께서는 아 기대가 크고 그것 때문에 책임감이 있구나 라고 현재 남아있는 모습들만 보이겠지만 사실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가해졌을 압박감 그리고 그 속에서 아 나는 이런 거에 부응 못한 사람이다, 내가 모자르다, 내 탓이다 라고 계속 만들어주었을 그런 심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자아의 힘은 약해져 있고 초자아는 비대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평소에 살 때도 내 마음속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비난받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비난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아,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아무도 안 괴롭혀도 마음속에서 날 괴롭히니까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라는 마음이 있는데 누가 날 비난하면은 갑자기 확 터져 나올 수 있죠. 맞아요. 초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내적인 뭐 도덕, 아니면 성취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표현들이겠죠. 네, 부모님이 이런 했던 기대들이 이제 이 남자친구의 안쪽에 뭐 저희는 이제 함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게 어떤 내적인 기준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됐을 거고요. 이 기준이 이제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잘 해냈고 칭찬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는 좀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아무튼 참 이런 부분이 그 부모님과 싸우다가 몸이 움츠러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평소에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좀 잘못되고 좀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 힘들어, 안 그래도 나 비난하는데 제발 누가 나 좀 더 비난하지 마 라는 마음으로 좀 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이라도 비난받게 된다라고 느끼는 상황에 확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또 심리학 용어로는 이제 내면아이의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라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좀 힘든 게 많았을수록 내면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데, 평소에는 이 내면아이를 거의 못 느끼면서 살지만 내면아이에게 있는 멍이 딱 눌려지는 순간에는 확 폭발적인 감정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죠. 근데 이분 남자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아이의 멍은 비난이라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는 안 건드려지는데 딱 비난받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한 예를 들어 한 10 정도, 남들은 10 정도 화낼 거를 한 100 정도가 확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멍이 건드려졌으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화가 딱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난받아서 더 움츠러들고 막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는 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잘 안 싸우실 것 같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꽤 그래도 자주 싸우게 되고, 부모님이랑도 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됐는지, 네, 남자친구에게 그런 지용이 형이 말한 그런 멍, 어떤 뭐 그렇게 자극하게 되는 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거 역시도 좀 나를 비난하거나 네, 무시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특별히 무엇에 대한 비난이냐 해서 갈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성취에 대한 비난에 유독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되게 특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규영이처럼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힘들고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하는데,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되게 막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수그리는 사람이 싸웠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한계에 닥친 거 아닌가. 정말 쌓이고 쌓인 게 진짜 터져 나오는 상황 아닌가. 눌렸던 분노들이. 그래서 이 여자친구분과의 상황에서도 네, 정말 벽을 머리로 부술 정도로 정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참 그 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 표현의 정도가 어땠는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싸운 것 자체는 나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남자친구 입장에서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책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고 네, 좀 싸웠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책임감이 크다라는 표현도 했었고, 연애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문제까지 자기가 안고 해결하려는 성격이다라는 걸 보면은 평상시에는 최대한 참고 좀 억눌러서 좀 버티려는 그런 성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 지용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참다가 예,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지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싸우게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리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규영이가 한 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질적으로 이제 조금 그런 비난받는 듯한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기질적으로 그냥 이 변형계가 조금 더 과활성화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이 타고나는 소인이 분명히 있겠죠. 네네.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에 너무 큰 상처가 있나?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뇌의 균형이 조금 다른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의 이런 심리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를 미루어 추측해 볼 때는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 쪽의 가능성, 좀 꾸준히 상처받고 비난받는 경험들을 통해서 좀 눌리고 자존감은 손상받고 쌓여왔던 부정적 감정이 이제 터져나오는 거 아닌가, 이쪽 가설에 조금 더 힘이 실리긴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남자친구한테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뭐 가설이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죠. 저는 일단 약 씁니다. 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말 특히나 이 신체 반응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더욱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뇌가 불안한 뇌고요. 이거는 항우울제랑 항불안제를 저는 써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을 조금 더 강하게 잡는 SNRI 계열의 항우울제를 저는 처음에 오시면 쓸 것 같고요. 쓰다가 좀 잘 안 잡힌다 이러면 아빌리파이 같은 약물을 좀 빨리 얹어서 조금 더 세게 잡아볼 것 같아요. 디테일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약물 치료를 하기는 할 텐데, 근데 물론 이 남자친구분의 이런 반응들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약을 쓰긴 쓰지만, 이게 당장, 누구누구시게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오래 드시고, 꾸준히 드셔야 좀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한 번씩 욱하게 되고 이제 올라오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거 한 번 한 번에 되게 좀 또 좌절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약을 먹기로 결심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크게 큰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반대로 결심을 하신 분들이 좀 생각보다 큰 기대를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 기대가 충족되면은 다행이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가 아니라서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잘 맞지 않아서 고생했다. 병원에 가는 걸 꺼린다. 어차피 가도 약이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아마 뭐 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저는 혹시 이 남자친구분께서 치료를 피하는 심리, 그러니까 이것 역시 과도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의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면은 그걸 실패로 여기게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실패했다.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특히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과거에 잘 안 맞았어도 치료가 어쨌든 지금 문제가 계속되면, 특히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겁먹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거는 어쨌든 치료를 다시 시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그렇죠. 치료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안 맞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뭔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실패자가 되고 싶은 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이런 좀 더 근원을 짚어보는 이런 이야기들, 내가 왜 이게 힘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화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책임감이 강하신 스타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들 역시 뭔가 본인의 의지로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병원을 찾아서 어떤 치료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기준에서는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상담이 꼭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뭐 추측은 했지만 알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사실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죠. 기억을 삭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기억을 꺼내는 이유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경험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그 기억을 좀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감정하고 지금 엮여있는 기억일 텐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자기가 기억을 다시 꺼내놓고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 트라우마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분 되게 표현하는 연습 많이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표현한 것 자체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표현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서 더 참다가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미리미리 조금씩 그런 뭐 속상한 일, 네. 좀 힘든 일들 미리 얘기를 하셔야 짐이 좀 빠지고 네, 이렇게 어떤 뭐 굉장히 심한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조금 상황을 미리 얘기하고 네. 미리 표현하시도록 하는 네. 그런 상담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그 사연자분께 좀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거는 같은데 네, 너 이거 폭력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순간 남자친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남자친구를 한 번 더 어쨌든 비난하게 하는 거고 남자친구는 더 자책하면 괴로워하면서 네, 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가오지 마라는 식으로 네, 분노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무서워 네, 라든지 네, 차라리 아예 잠깐 떨어져 계신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자친구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네, 지적하시는 네,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신 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알려주신 건 정말 잘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불난집에 기름 붓기이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허경 선생님이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육을 할 때도 왜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으면은 그때는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그다음에 진정이 된 다음에 얘기하라라고 보통 말을 해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네가 진정될 때까지는 기다릴게 라고 이제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서 지켜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제 위험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연자분도 이게 다투는 중이니까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지용 형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 피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 약간은 좀 두서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사연자분하고 남자친구분 모두 좀 안정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 이어서 저희가 언택트 코너에서는 이제 키워드 토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사연 속에 등장한 단어를 정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분노입니다. 분노. anger 맞나요? rage. 그렇구나. anger는 건 뭐예요? 앵거도 분노죠. 그래요? 분노의 표현이 영어로 한 38가지 정도 있대요. 네, 뭐 fury 이런 네, 것도 있고. 맞아요. 왜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건 또 어디서 본 거예요? 지금 찾아봤나요? 아니 저희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했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그 새를 못 참고 또 비난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40가지 정도가 된다. 네. 놀랍군요. 네. 왜 그만큼 나눴을까? 그만큼 인간의 굉장히 근원적인 감정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다양한 상황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쵸.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분노를.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잘 숨기시지 못하시잖아요. 스타일상. 형이 느낀 건 뭐였을까? 화. 근데 방금 김종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반응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분노를 대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뭔가
느껴본 적 없어야 성숙한 사람인 것 같은 약간 그런 식의 그치.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노는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좀 언제 느꼈나요? 분노요. 음. 네. 분노는 네. 제일 그러니까- 최근에 분노를 느낀 경험. 제일 최근에 느낀 거. 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 혹은 어떤 나의 이득을 침해한다 이럴 때 분노하잖아요. 네. 저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줄 설 때 누가 새치기 하면 그때 화가 많이 나요. 네, 그럴 때. 네. 나 이렇게 다들 서 있고 네, 이런 약간 규칙이 있는데 이거 어긋나는 그 상황을 저는 좀 그걸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치기 하시는 분 있으면 사실 해서 뒤로 가시라고 해요. 오, 와, 내가 평소에 알던 규영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네요. 그러게요. 좀 유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 약간 포인트가 저는 몇 개 있어요. 그거랑 네, 모르는 사람이 반말하는 것도 저는 좀 네. 그러니까 좀 나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많으신 분 아닌데 네, 약간 뭐 중장년이신데 네, 이렇게 말 놓으시면서 막 길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같이 반말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깜짝 놀라면서 그때 높임말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를 좀 확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화났던 상황과 규영이 말한 것처럼 제가 분노하게 되는 상황 둘 다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일단 저는 저도 제 삶에서 이거 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화를 너무 많이 냈는데 라고 느낀 경험이 2번 있는데 다 알 거예요. 규영이는 알 거예요. 그 동훈이도 알 거고 한 번은 일단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위에 젊은 교수님에게 부딪혔을 때고요. 네. 또 한 번은 제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제 자리를 되게 억울하게 밀렸을 때 두 개 때 정말 화가 났던 순간인데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를 나중에 되짚어 보니까 저도 역시 내 거를 침해받았다고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되게 화가 났더라고요. 일단은 처음 거는 내가 의국장인데 의국을 그냥 의국원들에게 내가 행사해야 될 권리를 완전 그냥 나에게 일견 상의도 없이 그냥 뺏겼을 때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군의관 그때는 당연히 이제 내가 가야 될 자리를 누군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날 밀어내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둘 다 화가 날 상황은 맞는데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한 10짜리 한 50짜리 화가 날 상황에 제가 100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내면 아이의 멍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었고요. 최근에 화가 났을 때는 이제 아시잖아요. 저희 집 동네 주차장이 헬인 거 아시잖아요. 네. 이중 주차가 진짜 성행하는 곳이고 장난 아니죠. 제가 이제 좀 나가려는데 한 3대가 또 막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겨우 맞추고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를 누가 탁탁탁 두드리더니 지금 자기 차를 이렇게 뭐 좀 문제 생기고 갔다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차를 밀 때 진짜 살살 밀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차도 일자 주차돼 있다가 다른 차들이 온갖 곳을 박아가지고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일지 알아서 진짜 살살 밀어서 살짝 이렇게 붙여놓고 다른 두 차끼리 붙여놓고 갔는데 저 때문에 범퍼가 깨졌다는 거예요. 뭐? 네? 봤더니 범퍼가 진짜 깨져있긴 깨져있어. 다른 차랑 맞닿아 있는데 깨져있고 이분은 지금 깨진 걸 발견했다. 근데 너가 이걸 밀어가지고 다 했으니까 이거 깨진 거 아니겠냐는 거야. 와. 너무 억울한 거지. 나는 진짜 살살 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완전 저를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그랬다. 그런데 막 동네에 지나가던 할머니들도 갑자기 보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몰려들면서 어차피 내가 이제 완전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럼 같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분 저보다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 차 블랙박스를 틀고 주차 목록에 이렇게 주차 충격 목록을 틀었는데 역시 그 충격이 아예 없으니까 거기 잡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제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냥 잘 끝났거든요. 네, 그분이 그냥 나중에 전화 와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끝났는데 넘어가자가 아니고 네. 네. 근데 그분 입장에 생각해보면 또 사실은 다 있는 것만 확인했는데 부서져 있는 거를 그때 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되게 억울하고 화가 났었고 정말 오랜만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화나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 이놈이 사실 지가 해놓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거고 뒤늦게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네요. 그렇군요. 그렇겠네. 네. 근데 뭔가 두 분은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누구라도 좀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진짜 민감한 상황이 있어요.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뭔가가 잘 안 되면은 사실은 화가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뭐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 춘천으로 놀러 가려고 이제 기차표를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표 이렇게 끊어놨고 이렇게 준비 잘 해놨어 라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기차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하루 다음날 걸로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입석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내가 이런 너무 정말 속된 말로 뭐 같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막 진짜 춘천에 가는 내내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았어요. 네,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계속 씩씩대면서 진짜 미쳤네 나 진짜 어떻게 이런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와이프가 그게 되게 좀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원이가 이렇게 스스로한테 분노해요. 네. 우리 전에 그 홍대에서 에어비앤비 잡았을 때도 맞아요. 맞다. 그때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컨디션이 좀 달랐잖아요. 그때 동훈이가 잡았던 건데 저희 나름 괜찮았거든요. 네. 동훈이가 근데 계속 기분이 안 좋아. 저는 약간 그거를 좀 못 받아들여요. 특히 저의 실수로 인해서 뭔가가 어그러졌다. 내가 계획한 무언가가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계획을 망가뜨린 거죠. 그거를 진짜 못 참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한 에어비앤비 그 관리자? 네. 그 사람이 잘못이고 그 사람은 이거 잘못인데 동훈이 미리 알 수 없었던 건데 스스로한테 분노. 우리한테도 계속 미안해하고 미안해 내가 여기 괜히 잡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쵸. 사실 우리는 되게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혼자 검색하고 다 정한 건데 에너지 쓴 건데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또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왜 동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에어비앤비 잡는데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섣불리 고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다 마음이. 이런 거죠. 이게 뭔가 아까 김종수님이 얘기한 저의 뭐 내면아이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포인트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진료실에 들으면 이제 왜 그게 멍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좀 답을 찾으셨어요? 나는 이 문제에 왜 이렇게 민감할지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주영이는 나를 좀 우습게 봤네?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게 좀 힘든 것 같고 왜 힘들까요? 그게? 그게 왜 힘든지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억 뭐 이런데 제가 어떻게 또 자라왔는지 학교 다니면서 또 어땠는지 이런 생각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찾은 거는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해요? 조금만 알려줘요. 저 이런 진료실에서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힘들지 않은 선에서. 네, 뭐 저는 이 정도인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존대하는 거를 제 그런 상대방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더 어린 친구들한테 반말을 못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소아정신과 선생님 동훈이처럼 뭐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죠.
그러게 저도 제가 규영이가 화낸 거를 딱 한 번 봤는데 그때도 이제 저랑 다른 친구의 장난이 좀 선을 넘었을 때 규영이가 진짜 한번 불같이 화를 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너 언제 화냈지? 무시당했다라고 느껴져. 아 그래요. 제가 화냈을 때는 사실 의국에서 화냈던 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윤양석 선생님한테. 네네네. 맞아요. 네, 가끔씩 그렇게 돼. 네, 그러게요.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저는 말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게 왜 있는지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나는 뭔가 침해받으면서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나한테 멍처럼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둘을 키우잖아요. 저처럼 아들 둘을 키우는데 제가 둘째였고 저희 둘째가 잠꼬대도 이런 식으로 해요.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요. 항상 좀 뺏기는 치인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첫째가 훨씬 치거든요.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우리 둘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저희 첫째가 항상 치이고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우리 형이 저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그래요. 맨날 형이 뭐 사면 돼요. 맨날 우리 이거 공룡으로 하자. 이러고서는 쓱 가져가서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형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희 형이 되게 착해서 어릴 때 저를 되게 예뻐하고 다 봐줬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 동생도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아니라 저희 집에 아이들 보면은 저희가 정말 애가 이런 결핍을 안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뭐 살 거 있으면 꼭 2개씩 사주고 이러는데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밀렸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항상 꽂혀 있어서 그게 잠꼬대로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어느 정도 그냥 안고 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나도 기억 못하는 사이에 이런 게 좀 배웠겠구나. 이게 나도 기억 못하는 수준의 멍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지용 형이랑 좀 반대인 편이라서 네.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첫째니까 네, 저 첫째고 저는 우리 동생에 비해서는 사실 좀 공부도 잘하고 네, 오늘 사연자분처럼 좀 기대를 받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컸었고 그리고 사실 집안 사정이 어렸을 땐 정말 괜찮았는데 네, 제 IMF 시작하면서 한번 크게 무너져서 네, 그때 제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에서 더 5살 어린 동생 좀 막 케어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인성 욕구들로 나온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결국엔 평가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망친 상황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가 정말 어떤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나 자신한테 좀 부족하고 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 좀 찔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아니다라는 근거들이 계속 제시되어야 버틸 수 있는 건데 어쩌다가 보면은 뭐 맞다 그래 너 부족하다 라고 좀 확인받는 그런 상황들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뭐 분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한데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가장 좀 크게 울었던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국가고시 치고 나서 다음에 아마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국가고시를 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나는 날에 이제 발표가 떴어요. 뭐 합격을 했죠. 당연히 합격을 했는데 이제 이 기쁨을 누구한테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는 이제 조금 이따 만날 거니까 네,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다 싶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엄마 나 이 시험 결과 나왔고 합격했어 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몇 점인데?
몇 점으로 합격했는데 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서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광화문 영풍고였거든요. 진짜 주변에 사람이 있건 말건 간에 진짜를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 좀 하라고. 아시겠죠? 뭔지. 네.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아쉽네요. 저는 독립문 쪽에 도가니탕 집에서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그런 게 네. 뭔가 정말 제대로 뭔가가 눌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네. 굉장히 그때의 어떤 분위기나 제가 느꼈던 감정이 생생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반복이 됐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쵸. 저에게 어떤 아까 사연자 분의 남자친구분처럼 좀 그 기준들이 내면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맞아요. 제가 저를 바라보는 디폴트 값이 조금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너무 나갔나요 혹시? 아니 네, 이 얘기? 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먼 옛날에 힐링 캠프 방송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동훈이를 등을 한번 이렇게 쓰면 괜찮아. 네. 네. 많이 힘들었겠다. 자막처럼 밑에 딱 떠야 되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원만하게 잘 네. 지냅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나중에 컨택트 한 번씩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누구나 있어요. 내면 아이의 멍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있고요. 자기가 취약해지는 약점과도 같은 부분이 누구나 있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 인정하고 왜 있는지 아냐. 이게 알게 되면은 한꺼풀 가벼워지거든요. 그래도 알게 되면은 예, 공격당했을 때 그 힘든 감정에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또 왔구나 라고 맞아요. 약간은 전전두엽이 미리 알아채고 작동을 좀 하죠. 그래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이런 내면 아이,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수치스러운 감정들하고도 맞닿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숨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건 누구나한테 있는 거고 조금 불편한 기억이라도 맞닥뜨리고 자꾸 좀 표현을 해야지 조금씩 그 기억들이 주는 힘이 옅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까운 분들, 믿을 만한 분들에게 이런 상처들이 있다는 거를 조심스럽게 좀 털어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요. 그런 기억들도 그렇고 분노라는 감정 자체도 네, 그걸 느끼는 게 진짜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맞아요. 예,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우울할 때는 우울한 게 정상인 것처럼 분노할 상황에서는 분노하는 게 또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고 네, 이런 분노를 느낀다는 걸 인지해야 또 적절히 표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뭐라 그럴까? 저희가 말한 거는 사실은 진료실에서 듣는 그런 상처에 비해서는 사람 그 상처의 크기를 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더 옅은 상처들이겠죠. 더 옅은 상처들일 텐데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있고 한 개만 아니고 다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저희도 아직 저희 모르는 게 저희 마음속에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피하자가 아니라 어쨌든 질문 던지고 들여다보고 결국에는 지금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더 꺼내고 이런 생각이든 감정이든 분노든 다 꺼내야 옅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께서도 이걸 듣게 된다면은 진짜로 용기를 내서 자신을 좀 변화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남자친구분의 감정 조절 문제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분노라는 키워드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어려운 이야기 또 소중한 이야기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